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주로 NSC에서 많이 논의되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딜레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북한이 원하는 협상이 어떤 협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협상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다음은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다음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어떤 것이 있어야지 되는지 그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역사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단기적인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북한은 주체 사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치가 경제보다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즉 북한은 경제는 희생시킬 수 있지만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희생할 수 없는 체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어떤 헌법이나 어떠한 법보다가도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는 공상세습 노예 왕조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한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사회에서 주체 사상과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희생할 수 없는 체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외국과의 관계를 좋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북한 체제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1964년 중국이 핵을 개발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선전 문구를 보면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을 개발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똑같은 선전 문구를 북한은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94년이나 북한이 소위 얘기하기는 큰 물 피해가 왔을 때도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도 줄 수 있었고 한국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필요했던 것은 주민이 굶어 죽었지만 우리는 핵을 개발했다라는 선전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방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북한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의 보유는 김정은 노예 세습 왕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에서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북한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국에서도 이북 5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적화한 다음에 누가 아무개가 어디를 맞고 누가 어디를 맞는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한의 좋은 집과 차 그리고 모든 것을 니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선전한다는 거죠. 왜? 지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화되면 이거 너한테 줄게 하는 식으로 그 북한의 취약점을 감추는 거죠. 그리고 북한 내에서 여기서는 이해 못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휴전선 너머에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압박이자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친북 인사들이 곧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적화하고 나면은 저거 다 우리 거 된다. 이것 또한 이 남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전해서 그들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유지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한 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한 애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나 하면은 남한에 있는 친북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친북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 배신자들이 북한 정권에서 충성을 다할 거라고 북한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에서 이야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월남이 적화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죽였던 게 베트콩들 아니었느냐. 지금 통일전선 전술로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도 우리 편인 것 같이 우리가 할 뿐이지 결국에 걔들 먼저 다 숙청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적화되면 공산당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 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에 따라서 김일성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죽는 걸 북한 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첫 번째 신인 김일성이 죽을 때는 쇼크가 컸겠죠. 아, 신도 죽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이 죽었을 때는 두 번째 신도 죽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먹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합니다. 뭐냐? 북한 주민들이 이미 두 명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세 번째 가짜 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화를 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 신도 죽을 거야. 왜? 우리가 죽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우상화가 김일성과 김정일 때에 비해서 거의 설득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이라는 명칭이나 수령이나 이런 왕이나 이런 명칭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권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신이 주체 사상에 따르면은 신인데 그 신에게 여러 수식어가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불세출의 명장. 아주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조직 지도부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한이 부족하고 아직도 권한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계속 붙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북한 지도부가 조직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아직 김정은에게 붙여야 할 수식어와 권한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보통 국가에서는 아마 이거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국가 통치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은 취약점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일 때 강성대국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대국을 이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해서 지금 8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06년에 핵실험한 이후에 경제가 지금까지 별로 나아졌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래서 배급은 언제부터 나아지느냐?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배급이 언제부터 다시 좋아집니까?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배급이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언제부터 경제 사정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경제 향상을 보여줘야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장마당에서 돈 버는 사람도 이제는 돈 잘 벌면 이 밥에 고깃국은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밥에 고깃국 먹는데 북한의 엘리트와 차이가 뭐가 있느냐? 먹는 거에서는 없습니다. 입는 거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내부에서 엘리트들과 지금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차와 자동차와 승용차를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택시 타야지 되지만은 엘리트들은 국가에서 배당해준 자동차를 타면서 국가에서 공급받는 휘발유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때문에 이 휘발유를 구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북한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레이션, 배급량을, 석유에 대한 배급량을 줄이게 되면은 엘리트들로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조직 지도부의 이 긴급한 사태에 대한 그 대응을 보면은 조직 지도부에서는 만약에 북한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신속히 팀을 파견해서 현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식 이야기로 하면 요해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긴급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즉각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즉각 사람을 파견해서 즉각 대응을 하는데 휘발유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파견할 수도 없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유류 차단과 석유 구입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엘리트들이 차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지도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줄면은 벌어들인 돈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이 줄게 되면은 수입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는 4가지의 중점을 맞춰 있습니다. 첫째는 석탄을 못 팔게 한다. 그 다음 2번째로는 그 철광석이라든가 선철 이런 철광 제품을 못 팔게 한다. 3번째는 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4번째는 의류라든가 봉제 제품을 수출을 차단한답니다. 왜? 이 4가지 물품이 북한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70%가 넘었기 때문에 이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고 나니까 북한으로서는 불법 무기 판매라든가 불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킹이라든가 이러한 면으로 수입원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문제의 사업에 북한이 더 많이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협상은 어떠한 협상인가? 첫 번째는 이 북한의 조직 지도부에서 나오는 그 비밀 문건이나 안 그러면은 북한 내에서 나오는 당한의 하남이라든가 이런 문건을 보면은 북한의 작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압박을 해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작전입니다. 즉 북한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가짜 정보를 미국에 흘리면은 미국은 북한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제와 그저께를 통해서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니까 북한이 똑같이 그럼 이 조건을 충족시켜라 이 조건을 충족시켜라 라고 새로운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북한이 조직 지도부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은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모든 헌법에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쓸 수 있는 말은 미국이 북한에 항복한다는 말은 쓸 수 있어도 북한이 미국에 항복한다는 말을 쓰면은 정치범 수용소를 가겠죠. 그러니까 한편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밖에 쓸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 정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북한은 압박을 하면은 미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고 미국이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문건을 참고를 하면은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는 말을 한 문건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동 문구를 보면은 핵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 보유한 거에 중점이 가 있지 핵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책을 표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광장에 모아서 골기대를 통해서 우리 정책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북한의 건설 현장입니다. 북한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100일 전투를 완성하자, 뭘 어떻게 하자 하는 북한의 정책을 슬로건으로 그러한 노력 동원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보여주는 광장에서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나 노력 동원으로 보여주는 거나 아니면은
선전 문구를 통해서나 어느 것을 봐도 북한이 핵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나 그 스케줄을 이야기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또 하나는 북한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왜?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였는데 외부에 사람을 보내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협상을 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드리면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블라디보스톡 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 실무회담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자들이 나올 때는 아마 기대를 크게 했었을 겁니다. 설마 우리 지도자 동지를 좋은 호텔에 아주 우리 번쩍한 곳에 모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회담에 왔는데 러시아 측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1급 호텔들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좋은 방을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줄 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대학교 기숙사를 줄 테니까 기숙사에 머물러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북한 친구들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북한 실무대표 2명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예측이 가능했냐면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거다라는 걸 본인들이 안 봐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망명이었습니다. 손 붙잡고 망명했죠. 왜? 들어가면 이거 분명히 죽는다. 왜? 김정은이한테 호텔이 아니라 대학 기숙사에서 머무십시오. 이 말 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원하는 협상은 가장 원하는 장소는 평양입니다. 그 다음 원하는 장소는 판문점이에요. 해외는 원치 않습니다. 왜? 첫 번째는 북한은 협상하는 것이 해외일 경우에는 협상하는 것을 전화나 통신을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 소위 말하면 적에게 다 들킨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협상하는 상대방에게 평양에서 누가 지시하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으려면은 가장 좋은 장소는 평양이고, 두 번째 북한이 아주 양보를 한다면은 판문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나 판문점은 우리가 선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회담을 이끌어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자, 북한이 평양하고 판문점을 원하니까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에 북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누가 과연 스톡홀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느냐를 봤더니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북한이 딱 두 가지 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안, 또 하나는 비난 성명.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비난 성명만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은 다 같이 단계적인 협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협상과 미국이 원하는 단계적인 협상이 다른 단계적인 협상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단계적인 협상은 1차적으로 미래 핵을 모두 폐기해라. 첫 번째. 그리고 미래 핵이 다 폐기가 되면은 현재 핵을 이야기를 하자예요. 미래의 핵을 폐기하자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자가 아니라
미래 핵을 폐기하자. 첫째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 공장들을 파기해라. 그리고 그걸 먼저 검증하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순으로 가자는 단계적인 협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협상은 그런 협상이 폐기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은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생산하면서 미국에게서 돈 받는 방법을 협상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미래 핵을 먼저 폐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핵 하나 폐기하려다가 북한이 미래에 2개 핵을 생산하거나 3개 핵을 생산한다면은 하나를 폐기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핵을 폐기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핵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북한이 현재 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협상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 북한이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핵을 이야기함으로써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북한이 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폐기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의 핵 생산시설과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든가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시설에 있는 곳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량 배급소 있죠. 식량 배급소에서 그 공장에서 배급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곳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남의 17호 공장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 공장 근무자들 가족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은 쉽지 않습니까? 배급소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그 학교 다니는 숫자가 늘어났나 줄어났나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줄었나 늘었나 늘었다는 거고 배급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는 식량 배급받는 사람 숫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고 오히려 협상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강합니다. 다음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봤고 북한이 원하는 협상 형태를 봐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대북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에 어떻게 방향을 가야지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설득의 데피니션입니다. 정의. 우리가 설득한다고 그랬을 때 뭘 설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뭘 설득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설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설득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 북한을 돕지 않고 북한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설득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 개발 안 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설득의 최종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좀 멀리 해라. 여기까지가 설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핵 문제 해결이고 핵 폐기지 북한을 지상낙원 만드는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정책에 어디에도 북한을 지상낙원 만들 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북한이 핵 폐기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지, 그리고 도와준다지,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지상낙원 만드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계획을 짜본 적도 없고 짤 계획도 없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항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북한의 핵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북한 핵에 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북한이 알게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 때 처음에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들었죠. 북한 측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유치원 애들한테까지 반미해가지고 총검술 내서 찌르는 거를 가르치느냐.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북한 측 반응이 뭐였나 하면요. 미국 니네들도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야, 미국은 유치원에서 그런 거 못 가르쳐. 큰일 나. 그런데 북한은 뭐였나 하면 이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이지요.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같은 반응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중국 연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 환적이라든가 이걸 많이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 석유 환적을 중국 연안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좀 차단을 강력하게 해달라 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국제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뭐 비난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 중국한테 우리가 좀 물어서 중국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의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최대한의 압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은 최대한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진짜 핵을 폐기할 것이냐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북한이 핵 하나 없애는 쇼를 한다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하나 없애는 쇼를 한다고 그래서 영구적인 평화가 오지는 절대로 않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3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간을 잡아서 45개라고 잡고 하나 정도를 북한이 없앨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야 니네가 한번 설득해봐라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 북한의 장점은 핵 폐기하는 쇼를 했으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가차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북 정책이 성공하는 것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믿기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야, 북한이 이런 쇼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얘들 이제 핵 폐기하려는 의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 폐기 하나를 폐기하는 쇼를 평양에서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참여를 하고 IAEA가 참여한 가운데 핵 폐기하는 쇼를 한다면은 적어도 북한이 일정 시간은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이 전향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 한 번 더 대한민국 국민들 속일 기회 줄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속는다면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안 속는다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경험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데는 외교 관계에서 서로의 사신 교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시황도 어릴 때 위나라에 가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평화를 위해서. 평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인데, 평화를 위해서 이 사신교환과 이 고위층 자녀들의 교환 방문은 굉장히 뜻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역사책에는 충렬왕이 볼모로 원나라에 잡혀갔다라고 돼 있지만은 원나라의 원조 비사에 보면은 볼모 아니었어요. 왜? 야, 부마로 불러왔는데 그게 왜 볼모냐? 부마로 모셔온 건데, 그리고 왕 해짰느냐 가서. 그게 이제 시각 차이인데, 어쨌든 고려시대 때의 충렬왕이 몽고에 가서 몽고의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와서 그 이후에 그 세자들이 유학을 가서 더 이상 몽고와 고려와는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인조 때도 있었습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이 끝나고서 소현세자가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러 청나라에 갔었죠. 그리고 더 이상 청과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대원군의 건강을 염려를 해서 천진에 3년간 모셔가지고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물론 이 한국의 역사책에는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를 했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청나라의 주장은 대원군의 건강을 염려해서 천진으로 모셔가서 3년간 치료하고 왔다.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무리 봐도 북한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참조를 해서 보면은 북한이 미국의 문화를 알고 풍습을 알고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이 미국에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여기는 없지만은 그럼 여정이하고 주에 부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일부에서 바로 반박이 왔어요. 야 그럼 그 자식 새 장가 간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생각을 해낸 사람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통해서 그 김여정을 초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핵을 폐기할 때까지 작전만 하면 2주면 폐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김여정이 미국의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초청을 하자. 그것도 미국이 돈을 대서 미국 돈으로 미국의 세금으로 햄버거도 먹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김여정이 혼자 오기가 심심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니까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갈 때 예를 보니까 고관들 자녀들도 많이 같이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은 미국이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유학 비용은 대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고위층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조직 지도부 고위층의 자녀와 군부 핵심 세력의 자녀, 당과 인민보안성 간부의 자녀, 보위부와 선전성동부의 고위 자녀 100명. 그리고 북한이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명단을 주자. 얘들 자녀들로 보내라라고 얘기까지 해주자. 북한이 고르기 어려울 테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이 고위층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한 그 대학원 과정으로 이 첨단 기술과 첨단 분야를 제외한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행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이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라든가 대학원 과정에 유학생에 준하는 그 비용을 대주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오토 웬비어도 이 제안 들으면 만세 부르면서 꼭 하라고 얘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분들도 이 제안을 하면은 굉장히 반기고 전부 다 환영을 할 거다. 이거 꼭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대화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핵을 모두 폐기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컨셉은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압박을 고려해야지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이 비난했다고 북한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북한하고 대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북한에게 지금 기회는 아마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국은 전향적인 조치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전향적인 이야기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에게 핵 하나 없앨 수 있는 쇼를 할 기회를 준다던가, 안 그러면은 여정리를 미국에 초청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정리를 초청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하에 있는 오토 웬비어가 가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좋아하겠죠. 예? 이상과 같이 미국의 지금 간단한 대북 정책의 방향과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